자, 오늘 읽을 거는 쪽지의 14번째 열전입니다. 쪽지 권 14 장완비의 강유전 이렇게입니다. 장완비의 강유 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제갈량의 후계자들이죠. 연희만 보신 분들은 제갈량 죽은 다음부터 이제 강유가 뿜뿜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총나라의 사실상의 집권자들이 이제 장완하고 비순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 군사를 총괄하는 직책을 강유가 맡았죠. 강유는 근데 비만큼의 장완이나 비만큼의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수도에서 정작 이제 황후가 깽판 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고 유선을 제어할 수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죠. 자, 아무튼 장완 비의 강유전입니다. 자, 먼저 장완입니다. 장완. 장완은 자가 공염이고 영릉군 상향현 사람이다. 영릉이 여기고요. 여기 강릉 여기가 남군이고요. 영릉이 여기 남쪽이 여기네. 상향현이 어디야? 영릉이 여기인데 상향현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딘가 있겠죠. 상향현이랍니다.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가 있겠지. 약관의 나이에 외사촌 동생 철릉의 유민과 함께 이름이 알려졌다. 장화는 주서좌 신분으로 유비를 따라 촉군으로 들어가 광도현의 장으로 제수되었다. 유비를 따라서 이제 촉으로 들어갔답니다. 광도현이라 그랬는데 아마 광안 근처 아닐까? 뭐 어딘가 있겠죠, 그죠? 어딘가 있겠지.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유비는 일찍이 유람하다가 문득 광도현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장관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지 않고 또 만취한 것을 보고 개빡쳐서 처벌하려고 했다. 군사장군 제갈량이 간청해 말했다. 장관은 나라의 그릇이지 백리 토지를 다스릴 인재가 아닙니다. 그는 다스리는데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겉모양을 꾸미는 것을 우선으로 삼지 않습니다. 원컨대 주공께서는 다시 살펴주십시오. 유비는 제갈량을 아끼고 존경하므로 그의 죄를 벌하지 않고 관직을 박탈하는 데만 그쳤다. 요런 비슷한 일하고 이제 방통한 데도 있었죠. 장화는 면직된 뒤 한밤중에 소 한 마리가 문 앞에서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는 꿈을 꾸고 속으로 매우 언짢아 꿈을 풀이하는 조직을 불러 물어보았다. 조직이 말했다. 대저 피를 보는 것은 일이 분명해졌음을 뜻합니다. 소뿔과 귀는 고귀할 공자입니다. 공자 모양을 하고 있으니 당신 지위는 반드시 공에 이를 것입니다. 아주 길한 징조입니다. 공이라는 건 제후를 의미하죠. 높은 관직입니다. 높은 관직. 오래지 않아 장화는 십방의 현령이 되었다. 십방도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 광도현이 여기네. 우연히 봤는데 여기가 광도현이네. 십방현은 어딘지 모르겠다. 십방, 십팡. 유비가 한중왕이 되자 장화는 중앙으로 들어가 상서랑이 되었다. 자, 건흥원년입니다. 승상 제갈량은 막부를 열고 장관을 초빙하여 동조연으로 삼았다. 장관은 무죄에 천거되었지만 유옹, 음화, 방연, 요순에게 간곡하게 사행했다. 제갈량은 장관을 깨우쳐주며 말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자를 배반하고 도덕을 버리고 백성을 파멸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동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또 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사퇴하려는 뜻을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자신의 공업과 덕행을 나타내어 이 선발의 타당함과 중요함을 밝혀야만 합니다. 우이님 안녕하세요. 건흥 5년입니다. 227년입니다. 요때면은 그 북벌 직전인가요? 북벌 직전인 것 같네요. 북벌 중이거나. 자, 장화는 참군으로 승진했다. 제갈량이 한중에 주전하고 있을 때 장화는 장사 장예와 부에 남아 이를 총괄했다. 제갈량이 북벌하고 있을 때 이제 장관이 여기 후방의 부현이죠. 여기 요 지역에 남아가지고 이제 아마 그 중앙의 일을 관장했던 모양입니다. 8년에 건흥 8년에 230년입니다. 장예 대신 장사가 되었고 무군장군을 더했다. 제갈량은 자주 밖으로 출정했지만 장관은 그때마다 식량과 병사를 충분히 대주었다. 제갈량은 늘 이렇게 말했다. 공염은 장관이죠. 장관.
충성과 고함의 뜻을 두고 있으니 나와 함께 제왕의 대업을 도와줄 사람입니다. 제갈량은 은밀히 표로를 이어 유순에게 말했다. 신에게 만일 불행이 닥치면 뒷일은 마땅히 장관에게 맡기십시오. 제갈량이 죽자 장관을 상서령으로 삼고 오래지 않아 관직을 더하여 도호를 대행하게 했다. 아까는 상서랑이었고요. 이번엔 상서령입니다. 승진한 거죠. 자, 이어 장관에게 부절을 주고 익주자사를 겸하게 했다. 제갈량의 이제 후임으로 삼은 거죠. 장관은 승진해 대장군 녹상서사가 되었으며 안양정후로 봉해졌다. 지금 보시면은 장관이 제갈량의 후계자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관직을 이어받았는데 보시면은 승상은 안 되고요. 대장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위도 마찬가지인데 제갈량이 승상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갈량을 이제 기리는 뜻으로 아마 그 후임자들이 승상까지 가지 않고 일부러 그냥 대장군에 그쳐서 자기 겸양을 나타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따 비할 때도 나올 겁니다. 자, 녹상서사가 되었으며 안양정후에 봉해졌다. 당시 원수를 막 잃었으므로, 원수라는 게 제갈량이죠. 원수를 막 잃었으므로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간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장관은 뽑혀 백관들의 위에 있게 되었지만 슬퍼하는 모습도 없고 기뻐하는 빛도 없이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행동거지가 차분하여 평소와 똑같았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장관을 점점 믿고 따르게 되었다. 연희원년입니다. 238년 유선이 장관에게 조서를 내렸다. 적이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있고 조예는 교만하고 흉악한 사람이다. 요동의 세군은 그의 포악함으로 고통받아 서로 규합해 그를 떠나 거리가 생겼다. 요게 아마 공소년 반란 때겠죠. 조예는 대군을 크게 일으켜 또 서로 공격해 토벌하도록 했다. 옛날 진나라가 통일한 진나라가 멸망한 것은 진승과 오강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즉 오늘 이러한 변란은 하늘이 준 좋은 기회이다. 그때는 전쟁 준비를 해서 군사들을 통솔해 한중이 주도하고 오나라의 행동을 기다렸다가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호응의 틈을 타서 공격하라. 또 장관에게 부서를 개설하도록 했다. 다음에 장관에게 대사말을 더했다. 동조연 양희는 양희입니다. 양회가 아니고 양희입니다. 평소 성품이 간략한데 장관과 이야기할 때도 늘 응답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장관에게 양희를 헐뜯으려고 이렇게 말했다. 공께서 양희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한 것은 양희가 윗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심하지 않습니까? 장관이 말했다. 사람 마음이 다른 것은 저마다 그 얼굴이 다름과 같습니다. 앞에서는 다르고 뒤에서 나쁜 말하는 것은 옛사람들이 경계한 바입니다. 양희가 내 생각을 옳다고 찬성하면 그의 본심이 아니고 내 의견에 반대하면 내 잘못을 드러내기 때문에 잠잠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양희의 좋은 태도입니다. 또 동농 양민이, 동농이라는 게 관직 이름이죠. 양민이 일찍이 장관을 헐뜯어 말했다. 장관은 일하는 것이 모호해서 진실로 앞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양민이 한 말을 장관에게 전했다. 이를 주관하는 사람이 양민을 다스리길 청했지만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확실히 앞사람만 못함으로 추궁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앞사람이라는 게 제갈량을 의미하겠죠. 유비나 제갈량을 의미하겠죠. 이를 주관하는 사람은 다그치지 않기로 다시 결정하고 오히려 장관의 모호한 일처리를 다그치려고 했다. 장관이 말했다. 정말로 내가 앞사람만 못하다면 이 일은 당연히 처리하지 못할 것이고 일이 마땅히 처리되지 못하면 일을 무효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신문하겠습니까? 나중에 양민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옥에 갇혔는데 양민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들은 양민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며 두려워했다. 그러나 장관은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양민은 중죄를 면하게 되었다. 그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과 도의를 지닌 태도는 모두 이와 같았다. 16인의 대표자 룩시님 안녕하세요. 장관은 지난날 제갈량이 진천을 자주 엿보았는데 진천이라는 게 여기 그 옹양주 지방을 얘기하겠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 길이 험난하고 운반하기 어려워 끝내 성공할 수 없으므로 물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가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곧 많은 배를 만들어 한수와 면수로부터 위흥과 상용을 습격하려고 했다. 편집하는 거 어려워요. 이따가 제가 이거 끝나고 전화 드릴 테니까 통화 좀 하죠.
룩시와 16인의 구독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제갈량의 대전략은 항상 바뀐 적이 없었었는데, 일단은 뭐 원래 구상은 형주하고 한중에서 곧장,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위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제갈량의 대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읽었던 것 같죠, 그죠?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뭐 무시할 괜찮기는. 자, 그리고 그 인코딩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요. 근데 이제 그 관우가 이제 허영심 때문에 이제 막 위로 올라갔다가 쥐새끼한테 뒤통수 맞고, 그죠? 형주를 싹 다 잃었기 때문에 제갈량의 대전략은 작살이 났고, 그래서 제갈량은 이제 반쪽짜리로 이제 전략을 짤 수밖에 없었는데, 한중에서 뭐 여기 있는 형주에 있는 오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한중에서 군대를 출진시켜가지고 양주하고, 여기 양주하고 옹주를 먼저 평정하고 그 이후에 중원으로 들어간다 라는 그런 전략을 새로 세웠거든요. 그게 이제 제갈량의 항상 전략이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중하고 그다음 옹양주 사이에, 특히 이제 뭐 양주는 저 멀리 떨어진 지역이니까 옹주 사이에 보면은, 장안 사이에 보면은 산맥이 엄청나게 큰 게 하나 있어요. 엄청 큰 게 있는데 이걸 질령이라 그러던가, 질령산맥이라 그러던가. 근데 산맥이 엄청 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로 우리가 뭐 날다람쥐도 아니고 그 산을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곡 사이로 이제 옛날부터 쓰던 길들이 있었었는데, 요런 길들로 되게 제한적으로밖에 장안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제갈량의 경우에는 옹주를 바로 직접 공격하지 않고 양주를 평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용주를 공격하려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갈량은 그러니까 밥을 조금만 빨리 먹어도 체하고 토하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여기 보면은 기산이라고 있습니다. 요 기산으로 나가서 요 지역을 먼저 평정하려고 시도했었었는데 번번이 그게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 같은 사람이 하도 답답하니까 16걸음을 나가야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제 사전조사, 사전답사, 그 다음에 두드려보고 건너고, 그 다음에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나 검사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자오도 같은 걸로 가가지고, 요런 길로 가가지고 장안을 직접 습격하는 게 괜찮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하도 깝깝하니까. 근데 장안의 경우에는 그런 제갈량의 전략이 실패한 것이 이제 뭐 다른 것보다는 한중에서 양주나 옹주로 가는 길 자체가 너무 많이 험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물자나 아니면 군량들 있잖아요. 그런 보급 물자들이 제대로 수송될 수가 없고 진군하기도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전략을 한번 바꾸고자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한중에서 여기 그 요강 있죠, 그죠? 요강이 이제 면수인데, 한수 면수 아닌가 이게? 정확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수지 싶은데, 아무튼 요강을 따라가지고 하류로 쭉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서성, 위흥이 나와요. 위흥. 예, 위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흥에서 좀 더 내려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상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지역을 먼저 공격해서, 그러니까 장관의 입장에서는 옹양주를 치는 것보다는 요 지역을 공격하는 게 오히려 훨씬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죠. 왜냐하면은 요 지역은 사실 유비가 이제 아직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맹달하고 유봉이 가가지고 여길 점령해서 갖고 있었었는데, 내분 때문에 이제 맹달이 위나라에 투항해버리고, 그리고 위나라가 이제 요 지역을 점령해버리고 유봉이 쫓겨와서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제 북형주나, 예, 유사시에 이제 북형주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교두보를 이제 빼앗겨버린 셈인데, 장원의 경우에는 그거를 먼저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진격로를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계략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지 내가? 자, 그래서 곧 많은 배를 만들어 한수와 면수로부터 위흥과 상용을 습격하려고 했다. 마침 장화는 지병이 연달아 발작해 제때 움직일 수 없었다. 논의하는 자들은 모두 이기지 못하면 돌아가는 길이 험난하므로 훌륭한 계책이 못 된다고 했다. 보면은 강이 이렇게 흐르긴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산중으로 그렇게 강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기더라도,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기면 좋은 건데, 만약에 이기지 못하고 만약 이걸 져버리면은
퇴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게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들을 했던 거죠. 제갈량이 만약에 이게 진짜로 좋은 생각이었으면 아마 제갈량이 한 번쯤 찝쩍거려 봤겠죠. 근데 제갈량은 꾸준히 기산으로 갔지. 그리고 장화는 또 정작 병 때문에 그 계획을 실행하지도 못했고, 자 그래서 장화는 상서령 비의 중감군 강유 등을 보내 유선에게 자기 의견을 설명하도록 했다. 장화는 명령을 받고 소를 올려 말했다. 세상에 만연한 독을 제거하고 재난을 없애는 것은 신의 직책이 처리할 일입니다. 신이 명령을 받아 한중에 주둔한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신은 어리석고 무능하며 열병이 겹쳐 계획한 일을 실행할 수 없어 아침 저녁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9주를 차지해 세력을 뻗고 있어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동쪽과 서쪽이 힘을 합쳐 앞뒤로 호응한다면 설령 뜻대로 재빠르게 얻을 수는 없을지라도 잠시 영토를 나누어 잠식하여 먼저 그들의 부분적인 힘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나라와는 약속을 두세 차례 하여 연이어 계획을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워 정말이지 먹는 것과 자는 것도 있게 합니다. 신은 비등과 이렇게 상의했습니다. 양주의 만족이, 양주라는 게 이제 여기 요 지역, 양주의 만족이 강족들이겠죠. 뭐 사는 요충지는 나아가고 물러남의 의지가 되므로 적군이 아끼는 곳이고, 게다가 강족과 호족은 갈등이 나듯 한 나라를 그리워하며 또 옛날에 한 부대가 강족을 침입했을 때 위에 옹주자사 각 회가 져서 달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단점을 헤아려보면 양주 점령을 우선시해야 하므로 마땅히 강유를 양주자사로 삼아야만 합니다. 만일 강유가 출정해 가서 하우를 제압한다면, 하우라는 게 아마 그 하가 황하를 의미할 거거든요. 황하의 오른쪽이니까 아마 요 지역을 의미하는 거겠죠. 양주를 의미하는 거겠죠. 오른쪽 기준이 이상한 같은데 아마 요걸 겁니다. 요게 맞을 거예요. 자, 하우를 점령하면, 제압한다면 신은 군대를 끌고 강유의 뒤에서 계속 따르겠습니다. 지금 부현은 바다와 육지가 사방으로 통하니 긴급한 사태가 생기면 반드시 호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동북쪽으로 어떤 우려가 있다면 앞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장화는 곧 부현으로 돌아가 주둔했다. 결국에는 요 지역으로 상용 쪽으로 나가는 그런 계획을 포기하고, 판단님 안녕하세요. 포기하고 이제 부현으로 돌아가서 때려보기로 했다는 말인 것 같네. 그리고 대전략을 바꿨죠, 그죠? 그 농서지방을 먼저 평정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른 곳을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강족 등과 이제 호응해서 그렇게 대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질병이 더욱 심해져 연희 9년에 세상을 떠났다. 246년에 시호를 공이라고 했다. 장원의 아들 장빈이 뒤를 이었고 수무장군 한성호군으로 임명되었다. 위나라 대장군 종회가 한성에 이르러 장빈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한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지? 이건가? 이거 얘기하는 건가? 종회 얘기는 아마 나중에 총나라 멸망할 때 그때 이야기겠죠. 자, 장빈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파와 촉에는 재능과 지혜가 있는 문인과 무인이 많은데 그대와 제갈 사원에 이르러서는 제갈 사원이 제갈 첨입니다. 초목에 비유하면 나와 같은 무리입니다. 옛 선인에 대한 존경은 예나 지금이나 중시했던 일입니다. 서쪽에 이르면 그대 부친의 산소를 찾아가 받들어 인사하고 묘지를 깨끗이 청소해 경의를 표하려 합니다. 산천의 산소 위치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장비는 답장하는 편지를 써서 말했다. 같은 부리로 선친의 묘지를 찾아보려는 생각이 융숭함을 알았습니다. 세상 일을 떠나 의뢰하거나 교류할 경우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망부는 지난날, 망부가 이제 장관이죠. 중병으로 부현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점치는 사람이 무덤에 기람을 점쳐서 부현에 안장했습니다. 그대가 서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으니 수레를 굽혀 선친의 무덤을 가지런히 하고 경의를 표해 주십시오. 그대가 나를 보듯이 내 부친을 대하는 것은 안자의 어짐입니다. 안자라는 것은 그 제나라의 안영을 의미하겠죠. 나는 그대가 상심하여 슬퍼한다는 것을 알고 선친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종에는 장빈의 답장을 받고 그의 마음을 찬탄했다. 부현에 이르러 편지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해주었다. 부현이 여기입니다. 아까 그 요 지역,
여기가 부현인데 여기가 보면은 성도에서도 가깝고요. 그 다음에 한중 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주둔하면서 그 유사시에 대비했던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세요. 16인의 대표자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채팅창에 보이는 저 룩시란 아저씨가 LUKXI 저 아저씨가 한번 이제 열심히 그 개인적인 상처를 극복하고 방송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구독자 계속 16명이에요. 예, 저처럼 이제 말하는 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가서 많이 봐주시면 아마 아저씨의 마음에 심심한 위로가 되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유선이 등에게 투항한 뒤 장비는 부현에 있는 종회에 갔는데 벗을 살기는 예절로 대해주었다. 장비는 종회를 따라 성도에 이르렀지만 반란병에게 살해되었다. 요거는 종회하고 강유가 일으킨 그 반란 사건이겠죠. 장빈의 동생 장현은 태자 복 직책에 있었는데 종회는 또한 그의 재능과 학문을 아꼈다. 장빈과 같은 때에 죽었다. 유민은 좌호군 양위 장군이 되어 진북 대장군 왕평과 함께 한중을 지켰다. 유민? 이 사람은 아까 장관의 조카였나? 맨 처음에 나왔던 사람이죠. 위나라가 대장군 조상을 보내 촉을 습격했을 때 논의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성만 지키며 나아가서 적과 싸우지 않으면 틀림없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했다. 요게 우리가 낙곡 전투라고 하는 그건데, 제가 변해편에다가 왕평전 중에 번외편으로 왕평대 조상이라고 따로 떼서 올렸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244년인가에 조상이 크게 한번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한중을 쳤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거를 왕평이 여기 흥세산에서 효과적으로 막았죠. 그래서 아주 작사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요민은 남녀를 들녘으로 내보내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 있게 하고 만일 적의 침입을 허락한다면 한중을 잃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때 왕평전에도 나오는데요. 아비스님 안녕하세요. 왕평전에도 나오는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 거점 성체들만 지키고 있으면서 부현에서 지원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린다는 게 좋은 거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요 지역에서 그냥 길을 틀어막고 위군이 이제 한중을 아예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민이 이제 앞쪽 거점들을 지키는 것보다는 요 길목을 차단하고 이제 아예 적군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중으로 이제 적군이 들어오게 되면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래서 수하의 병사들이 인솔해 왕평과 함께 흥세를 점령하고 요 지역이요, 여기 길목을 점령하고 수많은 깃발을 꽂아 100여리까지 이었다. 마침 대장군 비이가 성도로부터 이르렀으므로 위나라 군대는 바로 물러났다. 유민은 공로가 있어 운정후로 봉해졌다. 여기까지가 장완전입니다. 장완. 자, 그러면 비입니다. 비의. 우리가 흔히 비위라고 알고 있는 비의입니다. 근데 저게 비위가 아니고 비의라고 하대. 자, 비의는 자가 문위이고 강하군 맹현 사람이다. 강하면은 요 사람도 형주네. 제갈량 장관 비가 전부 다 형주 사람이구나. 강하군이 여기고 맹현 어딘지 모르겠다. 맹현 어딜까요? 주현 기황 모르겠다. 뭐 어디 강하군 어디겠지.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지? 뭐 이은처 어디겠죠. 그죠? 자,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족부라는 거는 뭐 친척 아저씨 그런 의미겠죠. 비백인에게 의탁했다. 비백인이 사람 이름인가 보다. 비백인의 고모는 익주목 유장의 어머니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유장의 먼 친척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유장이 이제 외척벌이네요. 그죠? 유장은 사신을 보내 비백인을 맞이하고 비백인은 비이를 촉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다. 마침 유비가 촉을 평정했으므로 비이는 그대로 익주 땅에 남았으며 연암의 허숭룡 남군의 동윤과 나란히 명성이 있었다. 그 무렵 허정이 아들을 잃었으므로 동윤은 비이와 함께 장지까지 가려고 했다. 동윤이 아버지 동화에게 말하여 잠깐만
강화에서 어디요 파쪽으로 들어왔죠, 그죠? 네, 아버지 동화에게 말하여 수레를 요청하자 동화는 뒤쪽이 뚫려 있는 노꺼를 그에게 주었다. 노꺼라는 게 뭐 수레 이름이겠죠. 아반떼 그런 이름이겠지. 프라이드. 동현이 수레에 타기 어렵다는 낯빛을 하므로 비가 수레 앞쪽에서 먼저 올라탔다. 장지에 이르니 제갈량과 많은 귀인들이 모두 모여있는데 수레는 매우 적었다. 동현은 얼굴빛이 편안하지 못한데 비는 태연자약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인척이라는 표현이 맞겠네. 유장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대학에서 예를 들면 교수 그러니까 행사들 하는데 막 학생 처장 뭐 이런 그 아무튼 직책 있는 교수들이 전부 다 차 안 가지고 걸어왔는데 신임 강사가 예를 들면 차를 갖고 온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맥락상 그러네요. 예, 수레를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자 동화는 상황을 물어 이와 같음을 알고는 동윤에게 말했다. 나는 늘 너를 문위와 비교해 비의죠 우열을 가리지 못한 것을 회의했는데 오늘에야 내 유혹이 풀렸다. 동윤보다는 비가 낫다는 얘기죠. 이원을 자동차 트렁크에 태웠어. 유비가 태자를 세우자 비는 동윤과 함께 사인이 되었다가 태자의 수족 그러니까 태자를 이제 시중드는 그런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가 승진해서 서자가 되었다. 유선이 제위에 오른 뒤 황문실왕이 되었다. 승상제갈량이 남쪽 정벌에서 돌아올 때 관료들은 수십 리까지 가서 맞이했다. 이게 남정했다가 돌아올 때겠지. 그들은 나이나 지위가 대부분 비보다 위이지만 제갈량은 특별히 비에게 함께 수레를 타도록 했다. 이 뒤부터 사람들 가운데 그를 보는 눈이 바뀌지 않은 이가 없었다. 깜짝 놀란 거죠. 신임 강사가 총장하고 같이 굿을 탔다. 아유, 우리 경북대 그 위대한 총장님이신 김상동 총장님이 생각나네. 교육부의 선택을 받으신 그 총장님. 박근혜 교육부의 선택을 받으신 위대한 총장님 김상동 총장님. 제갈량은 남쪽에서 돌아오던 마태 비를 소신교위로 삼아 오나라로 보냈다. 송권은 성격이 본래 해악스러운 것을 좋아하고 해악스럽다는 거는 즐거운 거, 말장난하는 거 그런 거 좋아했다 그런 말이죠. 이 뭐야? 해악스러운 헬로우 해악스러운 것을 좋아하고 비웃는 바가 끝없으며 제갈각과 양도 등은 재능이 넓고 결단성이 있으며 변사에 능하였다. 비웃는 바가 끝없다는 말은 이거는 손권이 참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손권이 그 성격 파탄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변론하고 힐난할 때마다 날카로운 기세가 어디로 가든 간에 비는 바른말을 독실한 태도로 이치의 근거에 대답하므로 끝까지 굴복시킬 수 없었다. 손권은 비를 대단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에게 말했다. 손권이 그 비를 이제 갈궈가지고 그 털려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털 수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지가 털린 거죠. 자, 그대는 천하의 미덕을 갖춘 사람이니 틀림없이 초광조의 매우 중요한 신하가 될 것입니다. 오나라에 자주 올 수 없을까 걱정입니다. 비인은 돌아와 시중으로 승진했다. 제갈량이 북쪽 한중에 주둔할 때 유선에게 청해 비를 참군으로 삼았다. 그는 사자로 유선의 뜻을 받들어 자주 오나라에 갔다. 자주 갔다네. 자, 건흥 8년입니다. 230년 비인은 중호군으로 전임되었다가 나중에 또 사마가 되었다. 마침 군사 위연과 장사 양이가 서로 미워하여 늘 한자리에 앉을 때마다 논쟁을 했다. 어떤 때는 위연이 칼을 들고 양이를 죽이려 하여 양이는 얼굴에 눈물을 가득 흘렸다. 개아름답네. 비는 을의 두 사람 사이에 앉아 간언하고 훈계하며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깨우쳐 주었다. 이 얘기는 그 위연전이 나오죠, 그죠? What do you mean? You know if this Momo is in arrest for free. 그게 무슨 말이죠? I don't understand your word. Sorry. 이게 그 요 얘기는 그 위연전에 나오죠, 그죠? 위연하고 양이전에 나오죠.
연하고 양이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는 거기 나오고, 잠깐 부연하자면은 위연은 아주 이제 자존심이 세고, 자부심이 세고, 자부심과 자존심이 세고 강하고, 그리고 그 주둥이로 떠드는 놈들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양이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주둥이만 떠들던 새끼였죠. 아무튼 그래서 서로 좋아할 수가 없었다. 밑에서 올라온 놈을 싫어했다. 모모 by WhatsApp hacker 07. What do you mean? I can't understand your word. 아니요, 관리자 아닙니다. 저 사람은 그냥 시청자입니다. 가끔 내 방송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자, 아무튼 계속 읽어보죠. 제갈량이 죽을 때까지 각기 위연과 양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한 것은 비의 조력 덕분이었다. 제갈량이 죽은 뒤에 비는 후군사가 되었다가 오래지 않아 장관 대신 상서령이 되었다. 장관이 한중에서 부연으로 돌아가자 비는 대장군으로 승진했으며 녹상서사가 되었다. 연희 7년입니다. 244년. 위나라 군대가 흥세에 주둔하려고 하자, 요거 조상이 공격해온 사건이죠. 여러분 얘기 좀 해줘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주둔하려 하자 유선은 비에게 부조를 주어 병사들이 끌고 위나라 군대를 막도록 했다. 광록대부 내민이 비에게 와서 함께 바둑을 두자고 청했다. 이때 긴급 문서가 도착해 사람과 말은 갑옷을 입었고 거말을 정비하는 일이 이미 끝났지만 비야 내민은 바둑에 열중하며 피곤한 빛이 없었다. 내민이 말했다. 잠시 그대를 시험해 보았을 뿐입니다. 그대는 정말로 적임자로 반드시 적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비가 이르자 적군은 곧 물러났다. 비를 성향후로 봉했다. 장관이 주의 직책을 완곡하게 사용하므로 비가 또 익주자사를 겸하게 되었다. 나라를 위한 비의 공적과 명성은 대체로 장관과 필적할 만하다. 자, 연희 11년입니다. 출전하여 한중에 주둔했다. 장관부터 비까지 비록 그들 몸은 밖에 있었지만 상을 주어 칭찬하고 벌을 주어 위험을 갖추는 일은 모두 멀리서 먼저 그들에게 자문한 다음에 곧 집행했다. 그들에 대한 신임이 이와 같았다. 자, 연희 14년입니다. 251년. 성도로 돌아왔는데 성도의 기운을 보고 점치는 자가 도성에 지상자리가 없다고 했으므로 겨울에 다시 북쪽으로 한수에 주둔했다. 연희 15년입니다. 252년. 잠깐만요. 아까 그 장관이 몇 년에 죽었죠? 장관이 언제 죽었냐면은, 장관이 언제 죽었을까? 장관이 언제 죽었죠? 장관이 246년에 죽었습니다. 연희 9년이거든요. 연희 11년에 이제 출진해서 한중에 주둔했다는 아까 기록이 있었었는데, 요게 이미 그거군요. 이미 그 장관이 죽은 이유군요. 그죠? 장관이 죽은 이후에는 그렇게 큰 행적이 없네. 군대를 이끌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주둔해 있다는 얘기 나오지 뭐 외정에서 뭔가를 했다 뭐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연희 15년입니다. 아까 하던 일정 계속 읽죠. 자, 252년입니다. 유선은 비에게 불을 열도록 했다. 부라는 게 아마 잔치겠죠. 자, 16년 253년입니다. 253년 정월에 연희 16년 정월에 대연회가 벌어졌는데 위나라에서 항복해온 사람 곽순이 그 자리에 나왔다. 앞쪽에서는 이게 곽순이 아니고 곽수 아니었나? 앞쪽에서 다른 열전 읽을 때는 곽수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앞쪽에 내가 앞에 열전을 읽을 때 내가 곽수라고 봤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걸 어디서 봤더라? 모르겠다. 막 돌아 앞쪽에 열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네. 아무튼 곽순이라면 곽순. 나왔다. 비인은 즐겁게 마셔 만취했을 때 곽순의 칼에 찔려 죽었다. 프락치였던 거지. 시오를 경후라고 했다. 아들의 비승이 그 뒤를 이었으며
황문시랑이 되었다. 비승의 동생 비공은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 비의 맏딸은 황태자 유선의 비가 되었다. 자, 이번엔 강유입니다. 강유. 여러분이 아마 제일 기대하실 것 같은 강유입니다. 강유는 자가 백약이고 천수군 기현 사람이다. 기현이라는 게 여기일 겁니다. 여기. 자,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강유는 정씨의 학문을 좋아했다. 정연을 의미합니다. 군에서 벼슬 하여 상계연이 되었다가 주에서 초빙의 종사가 되었다. 아버지 강경은 예전에 군의 공조일 때 강족과 용족의 반란을 만나 직접 군태수를 보호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 점 때문에 강유에게 중랑 직책을 주었으며 본군의 군사적인 일에 참여시켰다. 건흥 6년입니다. 건흥 6년 228년 승상제갈량의 군대가 기산으로 향했다. 기산이란 게 여기가 기산입니다. 그때 천수 태수는 마침 밖으로 나와 강유와 공조 양서, 주부 윤상, 주기 양건 등의 수행하에 순찰을 들고 있었다. 태수는 총나라 군대가 이르려 하자 여러 현이 호응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강유 등이 모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래서 한밤중에 도망쳐 상규를 시켰다. 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갈량이 첫 번째 복벌을 나갔을 때 그때 그 천수군, 그 다음에 남한군, 그 다음에 안정군 요 세 군이 위나라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마 토착민들인 강유 같은 사람들이 거기 호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순찰 돌다가 태수가 상규로 도망가서 이제 여기를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유 등은 태수가 달아난 것을 알고 뒤늦게 쫓아갔지만 성문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성문이 닫혀 있었으므로 들어가지 못했다. 강유 등은 서로 이끌며 기현으로 돌아왔지만 기현에서도 강유 등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강유 등은 함께 제갈량에게 갔다. 마침 마속이 패했고 마속이 패한 건 아시죠, 그죠? 네, 마속이 패했고 제갈량이 서현을 함락시켜 처녀인가와 강유 등을 이끌고 돌아왔다. 서현 어딘지 모르겠다. 그래서 강유는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었다. 왜냐면 강유 혼자 수행하다가 지금 삑살이 난 거니까. 자, 제갈량은 강유를 불러 창조연으로 삼고 봉의 장군을 더했으며 당량 정후로 봉했다. 그때 나이는 27이었다. 그 싹수가 있었던 모양이죠. 왜냐하면은 항복한 사람이고, 서현 여기구나. 그 항복한 사람이고 그 제대로 이제 뭐 군공 같은 걸 세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벼슬들을 줬다는 건 아마 뭐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죠. 자, 제갈량이 유부장사 장예 참군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강백약은 강유죠. 그때그때 일에 충성하고 부지런하며 생각이 치밀하고 그가 가진 재능을 살펴볼 때 영남, 계상 등도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영남하고 계상은 이소라는 사람하고 마량입니다. 마량. 이소하고 마량은 둘 다 앞에 열전이 있었죠. 이소도 있었나? 있었지. 자, 그 사람은 양주에서 최고 인물입니다. 또 말했다. 반드시 먼저 중호보병 5-6천 명을 그에게 훈련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강백약은 군사에 매우 능수능란하고 도량과 의기가 있으며 병사들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한나라 왕실에 있으며 재능이 보통 사람을 뛰어넘으므로 군사훈련을 끝마치고 나서 궁궐로 보내 군주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뒤에 중감군 정서장군으로 승진했다. 자, 건흥 12년입니다. 234년입니다. 제갈량이 죽자 강유는 성도로 돌아와 유감군 보한장군이 되어 군사들을 통솔하고 승진해 평양부로 봉해졌다. 연이 원년입니다. 238년 대장군 장관을 따라 한중에 주둔했다. 장관이 대삼으로 승진한 뒤 강유는 사마가 되어 한 차례 군대를 거느리고 서쪽을 쳤다. 238년에 일단은 군대를 거느리고 한중에 있다가 농서지방을 서쪽을 쳤다 그랬는데 아마 이게 농서지방을 쳤다는 의미겠죠, 그죠? 네, 이 지역을 쳤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연이 6년입니다. 243년 진서대장군으로 승진하고 양주자사를 겸했다.
10년에 위장군으로 승진하고 대장군 비위와 함께 녹상서사가 되었다. 이에 문산군 평강현의 이족이 반란 일으키자, 문산군이라는 게 여기 성도 옆에 여기를 의미할걸? 여기가 문산군이 평강현이 여기네요. 반란 일으키자 강윤은 병력을 이끌고 토벌에 평정했다. 또 농서, 남한, 금성의 경계로 나아가 위나라 대장군 곽회, 하오페 등과 조수 서쪽에서 싸웠다. 자, 여기서 또 싸우고 여기서 또 북쪽으로 가서 농서, 남한, 금성이라 그랬죠. 농서가 여기, 남한이 여기, 그 다음에 금성이 어디입니까? 여기인데 요 근처 지역까지 가서 그 곽회하고 그 누굽니까? 하우 누구냐? 하우페죠. 하우페 등하고 싸웠답니다. 조수라는 게 아마 요 강을 보고 아마 조수라 그럴걸요. 요 지역에 싸웠던 모양이네요. 자, 호왕, 치무대 등이 마을을 바치고 투항함으로 강유는 그들을 데리고 돌아와 안주시켰다. 연희 12년입니다. 강유에게 부저를 주어 또 서평으로 출정하도록 했는데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 서평이라는 게 저기 서쪽인데 여기네요. 이까지 보냈다는 거네. 아무튼 이기지 못했답니다. 강유는 자신이 서쪽 지역의 풍속에 익숙하며 아울러 자기 재능과 무력에 자부심을 가졌으므로 강족과 호족을 꿰어내어 오른쪽 날개로 삼으려 하며 농산 서쪽을 위나라에서 끊어 지배할 수 있다고 했다. 늘 대규모로 출병하려고 했으나 비가 번번이 그것을 제지시켜 그에게 준 병력은 10,000명에 지나지 않았다. 강유는 이제 제갈량의 경우에는 수만 병력을 이끌고 한중에 출격해서 그 기산으로 나갔었었는데, 강유의 경우에는 근데 농서 지역을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장원이 일 땐 죽었죠, 그죠 이미. 비가 그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나가는 걸 제지했기 때문에 10,000명 정도로 항상 원정을 나갔대요. 10,000명이면 사실 많은 병력이긴 하지만은 근데 한 지역을 평정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병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병력으로 아무튼 나가서 공격을 해서 봉을 세우거나 아니면 뭐 이기지 못하거나 그런 군사활동을 계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무 대단하다고 난 생각이 드네요. 자, 연희 16년입니다. 253년 봄입니다. 비가 죽었다. 여름에 강유는 수만 명을 이끌고, 야, 이제 리미트가 해제됐구나. 서경을 지나 동정을 지나 서경을 나와 동정을 지나 남한을 에워쌌지만 위나라의 옹주자사 진태가 포위망을 풀고 낭문까지 이르렀고 강유는 식량이 다 떨어져 물러나 돌아왔다. 서경을 나와 동중을 지났다는데 서경을 나와, 여기가 서경이겠죠, 그죠? 기산 서쪽이네. 여기에 성을 지었다 그런 얘긴데 앞쪽에 다른 데서 본 게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서경을 지나서 동정이 여기겠네, 그죠? 요렇게 가서 남한으로 갔다 라고 했는데 남한을 공격했지만은 진태 때문에 실패했다 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독중 왜군사주기를 더했다. 다시 농서로 출병했는데 적도현을 지키고 있던 우두머리 이간이 성을 들어 투항했다. 요 이야기도 앞에 다른 혈전이 있었죠, 그죠? 자, 강유는 나아가 약물을 둘러싸고, 그 농서라는 게 여기입니다. 적도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약물을 둘러싸고 위나라 장수 서질과 싸워 머리를 베고 적을 깨뜨리니 위나라 군대는 패해서 물러났다 라고 하는데, 양무가 어딘지는 모르겠다. 한번 찾아볼까요? 양무 남한 바로 옆이네. 적도가 항복해서 요 지역으로 나가서 항복을 받고, 그리고 요 근처에서 싸워서 아마 남한 근처네요, 그죠? 남한 바로 옆에서 싸워서 그 서지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강유는 승리의 여세를 타고 진격해 매우 많은 성을 항복시켰으며 하관, 적도, 임조 세현의 백성들을 빼앗아 돌아왔다. 큰 공을 세웠던 모양이고, 적도성은 여기고, 그죠? 임조하고 하관이 어디냐? 이것도 어디서 봤는데. 하관이 여기고요. 임조는 어딜까? 임조도 저 근처일 텐데. 임조는 어딘지 모르겠다.
아무튼 요 근처에서 이제 큰 공을 세우고 위나라군을 크게 깨뜨리고 백성들을 빼앗아서 돌아왔답니다. 결국 점령하는 데는 실패했던 거지. 자, 연희 18년입니다. 또 거기 장군 하우페 등과 함께, 하우페가 이미 항복했죠, 그죠? 적도에서 나와 조수 서쪽에서 위나라 옹주다사 왕경을 크게 쳐부쉈다. 적도에서 이 지역에서 왕경하고 크게 싸웠답니다. 크게 이겼답니다. 왕경의 병사 가운데 죽은 자는 수만 명이나 되었다. 왕경이 물러나 적도성을 지키자 강연은 그곳을 에워쌌다. 위나라 정서장군 진태가 병사들이 끌고 와서 포위망을 푸니 강연은 물러나 종제에 주둔했다. 농서에서 싸워서 크게 이겼지만은 함락시키는 거에는 실패했고 또 진태가 구원해서 물러나서 종제에 주둔했답니다. 아마 그 이유는 퇴학했겠죠, 그죠? 강요의 원정을 보면 되게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아요. 그 사실은 그 농서 지역을, 양주 지역을 이 정도로 이제 휩쓰고 다녔던 거는 제갈량도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제갈량은 항상 이제 기사 안에서 큰 의미에서의 전략을 짰지 전술적인 승리들을 그렇게 많이 거두지는, 그러니까 전술적인 승리들을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많이 거두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강유는 반대로 전술적인 승리들은 많이 거두는데 전략적으로 요 지역을 제대로 먹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요건 했고 연희 19년입니다. 봄 256년 봄입니다. 강유는 원정에 앞서 대장군으로 승진했다. 다시 병사와 말을 정비하고 진서대장군 호재와 상규에서 만날 날을 약속했는데 호재가 약속을 깨고 오지 않았다. 호재가 약속을 깼답니다. 자, 256년입니다. 요게 그 적도에서 왕경을 개작살 낸 바로 다음 해고요. 아마 한중에 출격했겠죠. 한중에서 나와서 그 상규를 쳤대요. 상규. 그러니까 천수를 쳤다는 겁니다. 천수를 쳤는데 여기가 상규거든요. 요 지역을 치려고 갔는데 호재라는 사람하고 같이 그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 만나가지고 아마 위군을 깨려고 했던 생각이었던 모양인데, 근데 호재가 약속을 깨고 안 나타났대요. 그래서 단곡, 여기 상규 근처에 있는 단곡에서 그 개박살 났답니다. 그 때문에 강유는 여기 단곡에서 위나라 대장군 등에게 격파되어 병사들은 뿔뿔이 터졌으며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병사들은 이로 인해 모두 강유를 원망했고 엄청났답니다. 농서 서쪽 지역에서도 소동이 일어나 안정되지 못했다. 강유는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관직을 삭탈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후장군 행대장군사로 강등되었다. 근데 좀 의문스러운 게 호재는 그럼 도대체 뭐라고 있었나? 아마 호재도 한중에서 출발했지 싶은데 그 뒤에 또 호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전혀 말이 없단 말이야. 각주도 없고. 자, 연희 20년입니다. 위나라 정동대장군 제갈탄이 회남에서 모반하여 관중의 병사를 나누어 동쪽으로 내려갔다. 요거는 제갈탄 관구검의 난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제갈탄이 또 여기 수춘에서 반란 일으킨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어디에 관중에서 병력이 좀 빠져서 헐거워졌던 모양입니다. 강유는 그 틈을 타서 진천으로 향하려고 또 수만 명을 이끌고 낙곡을 나와 곧장 침령에 이르렀다. 낙곡이라는 게 이거잖아. 낙곡이라는 걸 나와서 침령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바로 이번엔 바로 장안을 치려고 했던 모양이네. 여기가 침령이거든요. 그때 장성이라는 게 여기네요. 장성에는 매우 많은 곡식이 쌓여 있었지만 지키는 병사가 적어 강유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다. 위나라 대장군 사마망이 지키고 있었고 등에도 농우에서 출병해 장성에 진을 쳤다. 강유는 앞으로 나아가 망수에 주둔하고 산에 기대 진영을 만들었다. 망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근처에, 이게 망수인가? 아무튼 요 근처에 싸웠던 모양이죠. 산에 기대 진영을 쳤다. 사마망과 등에는 위수의 기대에 영체를 굳게 했다. 위수라는 거는 여기 북쪽의 요강을 아마 위수라 그럴걸? 여기 아마 위수일 거예요. 강유가 몇 차례 싸움을 걸었지만 사마망과 등에는 응하지 않았다. 경여 원년입니다. 자,
258년 강유는 제갈탄이 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 성도로 돌아왔다. 다시 대장군으로 임명되었다. 낙곡으로 가서 침령을 쳐서 장성을 곧장 공격했던 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위군을 깼다면은 곧장 이제 장안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옆이니까.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그 사망하고 그 다음에 등해를 뚫지 못했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제갈탄이 진압됐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네요. 자, 경요 원년입니다. 250 요거 읽었고지. 자, 지난날 유비는 위연을 남겨 한중을 지키도록 하고 성마다 모두 병력을 충실히 해서 밖에서 오는 적을 막도록 해서 설령 적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흥세의 싸움에 이르러서도 왕평은 조상에게 대들며, 조상이라는 게 그거죠. 그 조진 아들 조상인가? 아들이었나? 아마 조상에게 대들며 모두 이 제도를 이었다. 강유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여러 진영을 교차시켜 지키는 것은 비록 주역에서 말하는 중문의 뜻으로 적의 습격을 막을 수는 있지만 큰 이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유비의 방어 전략은 성마다 병력을 모두 충실히 해서 밖에서 오는 적을 막도록 한다는 거는 거점을 중심으로 그 방어한다는 그런 전략인가요? 왕평이 그 조상하고 싸울 때도 큰 전략을 바꾸진 않았다고 하고, 자, 그들에게 적이 이를 때를 알게 해서 각 성이 모두 군대를 집결시키고 곡식을 모아 한중과 악성의 두 성까지 물러나 적이 평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중요한 곳에 병사를 주둔시켜 지키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악성이라는 건 아마 여기 맥락상 볼 때는 여기 요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자가 근데 이게 없어서 잘 모르겠다. 한중하고 그러니까 강유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유비가 얘기했던 거는 요 각각 그 요충지들이 있죠. 요 요충지를 다 지키면서 그 수비한다는 거고, 강유가 얘기하는 거는 병사들을 분산해서 막지 말고 몰아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 자, 유사시에는 유격들을 한꺼번에 내보내서 그들의 허점을 살피도록 하십시오. 적군은 관소를 치더라도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고, 들에 흩어져 있는 식량이 없어 천리 떨어진 곳까지 식량을 날라와야 되므로 자연스레 황폐해질 것입니다. 적군이 물러나는 날 여러 성에서 한꺼번에 나와 유격대와 함께 힘을 합쳐 지키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적군을 전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아마 그런 말 같은데. 자, 이리하여 독한중 호재를 한수까지 물러나게 하고, 호재는 아직 안 죽었나 보네요. 이 새끼 그 약속 안 지켜서 죽은 줄 알았는데. 자, 감군 왕함에게 악성을 지키도록 하며 장빈에게 한성을 지키게 하고, 또 서한, 건위, 무위, 성문, 무성, 건창, 임원에 모두 수비진을 주둔시켰다. 지금 납득이 난 지금 이가 잘 안 되는데. 운이 더럽게 없는 한신. 유비는 분산시켜서 막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번역된 거를 볼 때 강유는 집중시켜서 막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 같죠, 그죠? 자, 경요 5년입니다. 강유는 요게 262년입니다. 요게 총나라 멸망 직전이죠. 자, 강유는 병사를 이끌고 후화로 출병했다가, 한도 지명이고 후화도 지명입니다. 후화라는 게 어디더라? 여기 어디에서 요거 봤는데, 여기 후화가 여기입니다. 한은 어딘지 모르겠고 후화가 여기랍니다. 후화로 출병했다가 등이에게 패해서 답중으로 돌아와 주둔했다. 답중으로 왔대요. 자, 강유는 본래 고향을 떠나 타향의 몸을 맡기고 해마다 싸움을 하면서도 공적을 세우지 못했다. 공적 세웠는데 이때 황관, 황후 등이 조정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고, 우대장군 여무가 황후와 결탁했다. 따라서 황후는 은밀히 강유를 패하고 여무를 세우고자 했다. 강유도 그들을 의심해서 자연스레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성도로 돌아가지 못했다. 요게 262년 상황입니다. 자, 6년입니다. 경요 6년 263년 강유가 유선에게 표를 올렸다. 듣자니 종회가 관중에서 병사들을 훈련시켜 우리를 쳐서 취하려 한다고 합니다. 마땅히 장익과 요하를 보내
각 군대를 지휘해 양안 관구와 은평 교두로 나누어 지키도록 해서 미리 막아야 합니다. 양안 관구라는 거는 여기 한중, 여기, 그러니까 양평관을 막는다는 거는 한중에서 이제 파촉, 여기가 양관구네요. 여기 한중에서 파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는다는 거고, 한중은 포기한다는 건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은평 어디에요? 아까 뭐라 그랬냐? 은평교두라 그랬는데 은평이라는 게 여기거든요. 아, 은평교두도 지명이구나. 은평교두 요 지역을 막아야지 이제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을 막아야지 이제 위군이 파총 내로 못 들어올 것이다. 종해가 아주 깽판 치려 그러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실제로 그 종해는 요렇게 오고 등에는 은평으로 와서 은평에서 마천령을 넘어서 이제 강유관으로 들어왔으니까 실제로 이제 강유의 예상대로 됐죠. 자, 황후는 귀신이나 미신의 말을 믿고 적군은 끝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유선에게 이를 진행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신하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종해가 낙곡으로 향하고 등해가 답중으로 들어온 다음에야 비로소 우거기 요화를 답중으로 보내 우거기 장군 요화를 답중으로 보내 강유를 돕게 하고 좌거기 장익과 보국대장군 동궐 등은 양안광구로 가서 여러 진영의 밖에서 지원부대가 되도록 했다. 좀 때가 늦었을 때야서 이제 답중으로 와서 강유하고 같이 싸우게 하고 요화를, 그죠? 요화였나? 네, 그 다음에 장익하고 동궐은 요 지역으로 와서 그 방어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은평까지 왔을 때 위나라 대장 제갈서가 건위로 향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멈추어 그들을 기다렸다. 한 달 남짓 지나서 강유는 등에게 격파되어 은평으로 돌아와 주둔했다. 잠깐만요. 그때 강유의 행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보다 지금 그 등해전하고 종해전에서 훨씬 잘 나와 있는데 내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답중에 주둔해 있다가 강유가 제갈서가 갑자기 이제 은평으로 요 후방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깜짝 놀라서 제갈서의 후방을 치려고 하니까 이제 제갈서가 도망가고 강유가 이제 뒤로 뺏겨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길다. 자, 종해가 한과 악 두 성을 공격하며 에어싸고, 요거는 한과 악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요성하고 지금 요성이 아마 악성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성이라는 건 아마 그 한중의 남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도. 그죠? 여기를 에어싸고 공격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또 그 어디에요, 그 양원강구로 보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파촉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모양입니다. 자, 그랬으므로 장선은 성을 열고 나와 항복했고 부첨은 맞서 싸우다 죽었다. 종해는 악성을 쳤으나 깨뜨릴 수 없었는데 관구가 이미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 계속 달려 진격했다. 장익과 동궐이 한수에 이르자 강유와 요화도 은평을 버리고 물러났고, 마침 장익 및 동궐과 회합해서 모두 검각으로 물러나 지키며 종해에게 저항했다. 결국에는 양안광구하고 은평도 포기하고 네, 은평 여기도 포기하고 그 검각 요 지역까지 물러나서 지켰다는 겁니다. 종해가 강유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공후께서는 문무의 덕에 의지하고 가슴속에는 세상을 덮을 제약이 있으며 파촉과 한중에서 공을 세워 명성이 온 나라에 퍼져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간에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늘 예전으로 생각을 달려 일찍이 커다란 교화의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오나라의 개찰과 정나라의 자산은 그것의 좋은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유는 답장하지 않고 진영을 배열해 요새를 지켰다. 종해는 함락시키지 못하고 식량을 실어 나르는 곳이 멀어서 장수들과 상의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종해는 그래서 검각까지는 왔는데 검각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지지부진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등에는 은평으로부터
경곡도 옆을 지나 촉당으로 쳐들어와 마침내 면죽에서 제갈첨을 깨뜨렸다. 제 그 어디에요? 그 강요하고 종회가 여기서 싸우고 있는 동안 등해가 은평에서 아까 등해가 은평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은평에서 마찰령 넘어서 그 어딥니까? 강유관으로 들어와서 부현까지 와서 다시 또 면죽에서 제갈참을 잡았답니다. 유선이 등해에게 항복하기를 요청했으나 등해는 진군의 성도를 차지했다. 강유등이 제갈첨이 패한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유선이 성도를 굳게 지키려 한다고 들었고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들어가려 한다고 들었으며 어떤 사람은 남쪽 건영으로 들어가려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강유는 군대를 끌고 광한 처로부터 나아가 처라는 것도 지명입니다. 허실을 살폈다. 광한이라는 게 여기죠. 처가 여기네요. 요 지역 그러니까 가맹 그러니까 어디에요? 검각에서 뒤를 빼서 강유는 요 지역까지 와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좌시했다는 겁니다. 자, 오래지 않아 유선의 칙령을 받고 곧 무기를 놓고 부현의 곤영 앞으로 가서 종위에게 이르렀다. 장수들은 모두 분노에 칼을 뽑아 돌을 잘랐다. 부현은 여기죠. 종에는 강유 등을 후하게 대접하고 그들의 인, 부절, 인이라는 게 도장, 부절, 거계를 돌려주었다. 종에는 강유와 나가게 되면 같은 수레를 타고 앉을 때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장사 두예에게 말했다. 백약을 종원의 명사와 비교하면 공휴, 태초가 이길 수 없습니다. 공휴는 제갈탄이고요. 태초라는 건 하우현이랍니다. 종회는 등해를 죄에 빠지게 한 뒤 등해가 호송수레로 소환되자 그대로 강유 등을 이끌고 성도에 이르러 스스로 익주목이라 일컫고 반란을 일으켰다. 강유에게 병사 5만 명을 주어 맨 앞에 서게 하고 하려고 했는데 위나라 장수들이 분노해 종회와 강유를 죽이고 강유의 처자식도 모두 죽였다. 요 이야기는 종회전에 훨씬 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요 반란이 실패했던 것은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종회가 너무 우유부단하게 굴었기 때문이에요. 극정은 강유를 평론하는 글을 써서 말했다. 강백약은 상장이라는 중요한 책임을 맡아 신하들을 위해 있지만 초라한 집에 살고 남아도는 재산이 없으며 별당에 첩을 줘 불결한 행동을 하지 않고 후당의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오락이 없었습니다. 옷은 쓸 수 있을 만큼만 구하고 수레와 말도 쓸 만큼만 갖추며 금식을 절제하고 사치하지 않으며 빈곤하지도 않아 관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손을 따라 모두 썼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한 까닭을 살펴보면 탐욕스러운 자나 불결한 자를 호되게 꾸짖고 자기 욕망을 억누르고 자기 예욕을 저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와 같으면 만족하다 해서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말은 늘 성공을 칭찬하고 실패를 헐뜯으며 지위가 높은 이에게 의지하고 낮은 이를 억누르며 모두 강요가 잘못된 곳에 의지해 자신도 죽고 종족을 멸망시켰다고 여겨 깎아내리고 다시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 춘추에서 말하는 편하의 뜻과는 다릅니다. 강유처럼 배우기를 좋아하여 게으르지 않고 청렴하고 소박해 절약하는 인물은 한 시대의 모범입니다. 강유와 전에 함께 촉으로 갔던 양선은 관직이 대홍려에 이르렀고 윤상은 집금호가 되었으며 양서하고 윤상도 다 항복했던 모양이죠. 양건은 대장추가 되었는데 모두 촉이 멸망하기 전에 죽었다. 같이 항복했었구나. 자, 평화야 말한다. 장원은 정직하고 엄숙하며 위엄이 있고 빙의는 너그럽고 널리 사랑하였다. 이들은 모두 제갈량이 정한 규범을 이어 따르고 고친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변방지역에 근심이 없고 나라가 화평하여 통일되었다. 다만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과 행동하지 않으면서 다스리는 이치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강유는 문무를 두루 갖추고 공명을 세우려는 듯이 있었지만 병사들을 경시하고 병력을 남용했으며 분명하게 결단 내렸지만 조밀하지 못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노자에 이런 말이 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작은 물에 고기를 삶는 것과 같다. 하물며 작은 나라에서야 여러 차례 소람스럽게 할 게 있겠느냐. 작은 물에 고기를 삶는 것 같다는 거는 그냥 자연히 두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내 생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요까지인데 진수가 좀 강유를 많이 악평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악평을까지 들을 사람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코가 막히는 건 악평을 들을 만하네. 판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운이 더럽게 없는 함신이라고 하는 게, 예, 되게 운이 더럽게 없는 한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좋은 평가일지도 모르고, 근데 한신은 충성심이 없었는데, 별로 없었었는데, 강유는 충성심이 있었으니까 또 그건 또 아닌, 그런 면에서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갈량은 항상 기산으로 왔어요. 항상 대부분 항상 기산으로 왔고, 가끔 이제 진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제갈량은 항상 이제 신중하게 모든 걸 결정했기 때문에 뭔가 전술적이거나 드라마틱한 그런 승리를 거둘 수가 없었죠. 항상 정석대로 우리가 KBS 9시 뉴스 보면은 되게 재미없는 것처럼 항상 정석대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좀 극적인 승리 같은 거를 많이 거둘 수가 없었었는데, 전술적인 승리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강유의 경우에는 농서 지역을 먼저 평정하려고 항상 목표를 잡았었고, 그 자신이 그죠, 답중이나 은평이나 아니면 여기 답중에 주둔하면서 항상 이 요지역을 노려가지고 실제로 적도 지역에서 몇 차례 크게 이겼었고, 다만 이제 등해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항상 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진짜 운이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적도에서 왕경을 포위했을 때도, 왕경을 만약 뚫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농서가 그냥 그대로 무너질 지경이었는데, 그걸 진태가 와서 구했고,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어디에요? 아까 농서를 안 가고 여기 어디에요? 그 칭령산으로 올라갔을 때, 낙곡으로 올라가서 칭령산으로 올라갔을 때, 요때도 만약에 장성을 뚫고 등해하고 사마망을 쳐잡았으면 아마 그대로 부풍이나 아니면 장안까지 공격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 그걸 이제 뚫지 못하고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운이죠, 운. 한 번도 제대로 된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운이죠. 그리고 또 재수 없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제 한중에는 호재하고 같이 어디입니까? 그 상규, 천수죠, 천수 그죠? 상규를 치려고 같이 올라갔는데, 호재가 약속을 깨고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깼기 때문에 혼자 이까지 갔다가 군대를 물릴 수 없어서 단곡에서 이제 등이한테 깨졌고요. 합류했으면 아마 훨씬 더 우세했겠죠, 그죠?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싸움을 못하거나 아니면 대국적인 안목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지지리도 많이 운이 없었구나, 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량과도 여러 면에서 이제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강유는 일선에 있는 이제 야전 사령관에 가깝고 야전 지휘관에 가깝고, 그리고 제갈량의 경우에는 군사적인 재능도 분명히 있고 전략적인 안목도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싸우는 그런 사령관보다는 이제 재상에 훨씬 가깝고, 재상이나 관료에 훨씬 가깝고, 그걸 이제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둘 사이의 성향이나 아니면 이후의 전략적인 행보나 전술적인 행보가 좀 많이 다르지 않았나,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조상 244년에 한중으로 공격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조상이 그때 이제 왕평이 흥세해서 그걸 막아서 개작살 내놨는데, 그때 아마 대규모 원정이 작살났었기 때문에 미군도 되게 많이 피해가 극심했을 것이고 되게 컸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관중 지역에 허실이 이제 여실이 드러났을 만한 사건인데, 근데 정작 그때 장관이 살아 있었죠, 그죠? 장관이 병력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갈량 사후에도 분명히 이제 옹양주를 먹을 만한 몇 가지 좋은 기회들이 있었었는데, 정말로 총나라에 운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총나라 사람들이 촉관의 관료들이나 장군들이 뭐 곽해에 비해서 능력이 딸리겠습니까? 아니면 사마에 비해서 머리가 나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소는 되게 이제 당유를 나쁘게 평가했지만은, 저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까지가 장완 비 강요전이고 마지막에 코만 안 막혔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갑자기 코가 막혀가지고 요게 요 다음 열전이 촉지의 마지막 열전이에요. 등장 종양전입니다. 등장 종양전. 등지 그 다음에 장익 종예 양희 요렇게 네 사람인데 이것도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읽으면 촉지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서기를 읽고자 하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번역한 일본 서기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볼까 하니까 그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